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이제 조선 정기, 뭐 정기도 아니죠. 일단 조선 전체적으로 이제 통치 체제를 어떻게 정비해 갔고 대외 관계가 어떠했는지 이런 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뭐 늘 봤지만 중앙 정치 제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에서 국정을 총괄하는 영의정, 의정, 좌의정 3정승이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통치기구는 바로 의정부에 해당이 되죠. 왕 바로 아래 있고요. 그 의정부 아래에 속한 행정 실무를 집행하는 6조 2호 예병 형공 이렇게 6개라서 6조라고 합니다.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곳이고 그리고 3사라고 하는 고려 시대 3사랑은 다르죠. 이때는 세 개의 기구를 합쳐서 3사라고 통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관, 언론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어떤 게 있냐면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3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사헌부는 관리 감찰, 풍기 단속을 하고요. 사관원은 국왕에게 간언하는 역할. 고려 때 이제 대간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홍문관은 국왕 자문, 왕명 대피라는 그런 곳입니다. 자,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 왕 아래 의정부 있고 행정 실무를 담당한 6조 그리고 왕의 이제 왕명을 전달하는 승정원 그리고 왕 직속 이제 재판하는 그런 기구 의금부 다음 3사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있고요. 준추관은 역사서 편찬하는 곳이고 성균관은 뭐 잘 알죠. 그래서 대학교 기능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유학 교육 기관이죠. 자, 이런 게 이제 조선의 기본적인 중앙정치 제도였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보통은 우리 의정부 서사제라고 해서 의정부에서 대부분 국정을 총괄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지방행정 조직은 기본적으로 8도였습니다. 8도. 자, 지금의 8도랑은 좀 다르죠. 지금처럼 쪼개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는 요때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북한 지역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쳐서 이제 8도였고, 근데 이게 분단이 되면서 이제 강원도 빼고, 뭐 경기도 빼고, 충청, 전라, 경상은 다 이제 남도, 북도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래서 총 8개로 다시 구성이 됐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 밑에 이제 좀 큰 단위가 부. 옛날에 동네가 진짜 큰 곳이었어요. 경상도에서. 그래서 동네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뭐 광역시 같이 아주 큰 도시들에 해당되는 게 이제 목 같은 곳이었습니다. 목이 좋네 할 때. 그래서 경주목, 뭐 진주목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군, 그 아래 군, 그 다음 말단이 이제 현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고 기존에 이제 그 특수 행정구역이 있었잖아요. 고려 때 향부곡소 이런 것들은 다 없애고 그냥 일반 군현으로 다 승격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을 다 이제 왕이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대신에 왕을 모든 지역을 다 이제 통치하긴 힘드니까 그래서 지방관을 파견했죠. 왕이 직접. 그래서 그 하는 게 이제 수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건 관찰사, 도지사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령은 쉽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사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에서 왕의 대리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정, 사법, 뭐 군사권까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존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애들이고요. 그 아래 이제 향리가 있습니다.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이고 중앙정치에서 의정부 아래에서 6조가 이제 있었다면 이 수령 밑에 이제 행정 실무를 지방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애들은 향리인데요. 그 향리들도 6개의 방, 육방 체제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호 예병 형공이 이제 조로 있었다면 지방은
6방이라고 해서 2호 예병 현공 요것도 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극 이런 데 보면 사또 따라다니는 약간 간드러지는 간신 목소리로 막 예이 하면서 따라하는 애도 있잖아요. 대체로 막 2방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향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서 특별히 좀 자치기구가 있었어요. 그걸 유향소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뭐 수령을 돕는 역할도 하고,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도 하면서, 백성도 교화하고, 유교 질서를 보급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였고, 지방에 이제 좀 힘 있는 뭐 선비나 이런 애들이 이 유향소를 통해서 좀 실력을 행사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자, 그리고 군사제도 같은 경우는 군역에 해당되는 대상은 16세 이상 그리고 60세 미만입니다. 와, 그 당시 60세 평균 수명이 60세 안 되는데 그때 거의 죽을 때까지 계속 군역에 역을 져야만 하는 거죠. 양인 남자 대상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우리 배웠지만 양인은 양반도 포함이 됩니다. 만 실제로 양반은 특혜를 누렸죠. 거의 면세가 되었습니다. 자, 군사 조직은 이제 중앙군은 5위, 그래서 궁궐과 한양 방어를 했고요. 지방군은 뭐 마찬가지로 지방을 방어했겠죠. 그래서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라고 하는 지휘관들이 따로 존재했다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교통통신을 대체로 봉수제, 역참제, 요거 뭐 설명 안 해도 굳이 알 겁니다. 봉하울리고 하는 것들 봉수제 있었고요. 그리고 역참제는 우리 아주 2학년 때부터 설명을 했으니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 관리 선발제도, 교육은 한성에는, 그러니까 한양에는, 수도에는 사부학당이 있었고 지방은 향교가 있는 이런 체제인데, 사실 요거는 이제 중등 교육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고, 초등에 해당되는 건 사실 초등 교육이 이루어진 건 서당입니다. 서당. 그래서 초등학교 생각을 하면 되고, 사부학당이나 지방의 향교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좀 교육을 받아서 이제 대학에 해당되는 고등교육기관인 성균관으로 이제 입학을 하는 이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과거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합격을 하면 이제 관리가 되는 이런 구조인데요. 자, 조선시대 이제 관리 선발 제도는 크게 과거제랑 음서가 있었습니다. 과거제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음서는 우리 고려 때 설명했지만 음서는 남아 있긴 했었어요. 남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음서를 통해서 이제 관리로 들어온 사람들은 좀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고위직으로 진출이 좀 실제로는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고려 때보다 조선 때 이제 더 능력 중시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힘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걸 좀 보여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과거제 이제 고려랑 차이점은 드디어 문과가 시행되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문과 그리고 기술관 뽑는 작과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체로 과거제는 기본이 3년마다 시행이 됐고, 뭐 물론 이제 중간중간 왕이 자기 기분에 따라 뭐 특별한 게 좋은 일이 있다 해가지고 특별 시험을 치는 뭐 그런 개념도 있었어요. 특별시도 있었습니다. 자, 대체로 이런 체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관리 시험 치려면 사실 과거제에서 먼저 속과에 합격을 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속과에서 합격을 해야만 대과, 마지막 이제 관리 선발 시험에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근데 요 대과에서도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3차례 3차에 이어지는 시험을 쳐야만 했고요. 초시에서 뭐 몇 배수 뽑고, 그다음 다시 한번 복시에서 거르고, 마지막 이제 전시에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뽑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전시는 뭐 앞전자라고 사실 뭐 그냥 뜻만으로 이해를 하면 되기도 하는데, 왕 앞에, 그러니까 대전 앞에서 이제 치는 시험이다라고 해서 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왕이 이제 뽑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문관을 뽑는 시험은 이제 문과에서
그걸 대과라고 하고요. 무과는 이제 무과, 그리고 기술과는 좌과, 적과에는 역과, 통역관입니다. 그리고 율과, 요거는 법률자예요. 그래서 법관을 뽑는 거고, 의과는 뭐 의사 이런 거 생각하면 되고요. 음양과는 뭐 약간 뭐 사주팔자 보는 요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굉장히 고위 화이트 컬러직 같은 건데 전문 직종인데 요때는 뭐 하위 관리 기술관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의사, 판검사 이런 것들. 다음 외교 정책을 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조선의 외교 정책은 4대 교린이라고 하는 요 말을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4대랑 교린은 각각 따로 봐야 되는 건데 4대는 말 그대로 큰 나라를 섬길 사자,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큰 나라는 당연히 중국이 되겠죠. 뭐 명나라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청까지 이렇게 계속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맺는 그런 성기는 이제 외교였다면 교린이라고 하는 말은 이웃을 사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올린자에 사귈 교자. 그래서 이웃을 사귄다. 뭐 한자만 보면 굉장히 좋은 뜻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약간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문명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제 뭐 여진이나 뭐 다른 뭐 외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애들을 상대로 할 때 우리가 조금 이제 우월한 존재로서 좀 약간 내려다보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교리는 이제 말 잘 들을 때는 회유책을 좀 써주고 말 안 들으면 직접 토벌하는 그런 강경책,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사대는 기본적으로 조공과 책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조공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셔틀이거든요. 셔틀 사실 이제 작은 나라가 이제 큰 나라에게 뭔가 우리의 특산물이나 이런 걸 이제 갖다 바치는 요런 이제 구조로 돼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굉장히 굴욕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공을 할 때 우리가 조공무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라에 우리가 10을 바치게 되면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인 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그에 해당하는 훨씬 더 자기들의 나라의 규모만큼 한 10배 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줘야만 했어요. 하자품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공을 바치면 사실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더 큰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실 이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조공을 굉장히 굴욕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어찌 보면 훨씬 실리를 추구하는 좋은 형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책봉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명의 황제나 뭐 청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조선의 우리 이제 왕으로서 이제 지위를 너 조선왕해라고 이렇게 임명을 해주는 구조거든요. 그걸 이제 책봉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뭔가 우리가 왕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선정할 수 없고 뭔가 자유도 없고 이런 느낌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왕을 정하고 이제 그냥 승인을 받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받는 구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왕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명황제가 인정한 넌 조선의 왕이야 이제 이런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지위를 갖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국내 정치를 좀 안정시키는 좀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대라고 하는 말은 뭐 느낌상으로는 좀 기분 나쁠 수 있고 뭔가 좀 우리가 지고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실리적으로 되게 좋았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작정 이게 나쁘다라고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린을 한번 보면
자, 여진과 일단 한번 보면, 우리가 여진이 말 잘 들을 때는 회유책을 써서 여진 쪽에게 관직과 토지를 수여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기순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도 막 허용해주고 하면서 사실 이 유목민족들이 부족한 것은 식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막 많이 잡았던 사냥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랑 우리가 갖고 있는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물물 교환하는 이런 형태로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늘 얘들은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 번씩 약탈을 하러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약탈을 너무 자주 하고 이러면 우리가 군대를 동원해서 아예 토벌을 해버리는 강경책을 쓰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압록강이랑 두만강 유역을 개척을 했는데 세종 때죠. 갓세종. 그래서 사군 육진을 개척했고요. 요때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 바로 김종서라고 한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뭐 사민정책에서 뭐 백성을 이사시키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남부 지방의 백성을 좀 이쪽으로 이주해서 살도록 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 영토로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국경선을 확보하게 된 건 이 갓세종의 어마어마한 업적이다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일본.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 당시엔 오랑캐로 봤었기 때문에 얘들이 말 잘 들을 때는 삼포를 개방해 줬어요. 이때 개방해 준 곳이 부산, 포, 연포, 그리고 제포입니다. 이때 말하는 뭐 부산포는 당연히 알 것이고요. 그다음 연포는 우리 학교에서 가까워요. 울산입니다. 울산. 울산에 연포라고 여전히 연포 지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쪽이고 다음 이제 제포는 진해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의 이제 마창진이 합쳐져서 창원시가 되었죠. 통합 창원시에 속한 진해. 자, 이렇게 이제 제한적으로 무역을 허용하고 했는데 그러다가도 한 번씩 일본이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이 무역장에서 막 난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예 정벌을 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세종입니다. 또 세종 때 이종무라는 사람이 쓰시마 섬을 토벌하기도 했죠. 이 외구의 사실 근거지가 요 쓰시마 섬이었기 때문에 아예 토벌을 해서 아예 강경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조선은 생각보다 글로벌한 때였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랑도 교류했다는 흔적이 좀 있는데 류쿠, 이때 말하는 류쿠는 유구라고 해서 지금의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는 일본에 이제 거의 뭐 현대에 와서 이제 병합을 강제로 당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오키나와로 일본이라고 남아있지만 원래는 독자적인 왕국을 이루고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이랑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일본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어서 저는 아주 좋아하죠. 오키나와 좋아요. 그리고 시암은 이제 타이 생각하면 됩니다. 태국. 다음 자와는 자와섬 있죠? 인도네시아거든요. 이런 데랑도 우리가 교류를 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림을 볼 시간이 있을까? 살인과 사화는 뭐 일단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끊고